아침에 일어나서 과도하게 입이 마른다거나 낮 시간에 졸림이 너무 심해서 특히 운전할 때 너무 졸리다거나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면 장애를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수면 문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또는 3주 이상 지속되는데 중간에 자주 깬다거나 또는 자주 깼는데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것이 비교적 갑작스럽게 생겼는데 호전되지 않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종류의 수면 위생을 좀 챙겨보시고 그럼에도 회복되지 않아, 이럴 때는 수면 전문의를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가 수면의 질이 좋으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는 수면의 질이라는 거는 자고 일어나서 개운한 상태를 수면의 질이 좋은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나의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반드시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베드 파트너, 같이 동침하는 사람이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과도하게 입이 마른다거나 낮 시간에 졸림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특히 운전할 때 너무 졸리다거나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면 장애를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 시에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요즘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해서 무슨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이런 것들을 많이 착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면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선별 검사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제대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간에 하룻밤 동안 주무시는 동안에 뇌파, 심전도, 호흡, 근육의 활성 정도,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모두 동시에 측정해서 수면의 구조나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특히 불면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해보면 수면 잠복기, 즉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있거나 수면 이후에도 빈번한 각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수면 효율, 실제 누워있는 시간 대비해서 얼마나 잠을 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 불면증의 원인과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지불안 증후군, 앞에서 언급했던 렘수면 행동장애, 폐쇄성 또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다양한 수면 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 생리 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진단 방법 이외에도 자가보고형 설문지 또는 행동일지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이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오시거나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공유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면 장애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면증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약물적 치료가 있고, 때로는 어떤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약물적 치료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권장되는 비약물적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이는 불면증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습관을 내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교정해주고 뇌의 각성 상태를, 과각성된 우리의 뇌의 상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물론 약을 하나 먹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좀 덜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이 낮고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했을 때보다 예후가 더 좋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치료입니다. 광치료나 또는 멜라토닌이라는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수면 위상 장애나 낮밤의 리듬이 깨진 경우 또는 낮밤의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나의 의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인데요. 이것은 양압기 치료를 통해서 기도가 막히는 상황들을 내서 기도를 열려 있도록 유지해 주는 치료입니다. 양압기 치료는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1차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각의 여러 가지 수면 질환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을 제대로 진단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멜라토닌이라는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는데요. 전문가 시각에서는 어떤가요?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어두운 상황에서 분비하는 일종의 호르몬이거든요. 시차가 큰 어떤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또는 어떤 수면 리듬을 교정한다거나 이런 데는 유용합니다. 즉, 수면과 각성의 그 위상차가 있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고 또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져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불면증의 경우, 어떤 경우에 특히 과각성이 되거나 수면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멜라토닌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형이나 용량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미리 이상 먹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는 전문가가 처방하는 멜라토닌만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하시는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한국식약처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약물에 멜라토닌 이외에 다른 성분들이 조금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직구해서 드시는 멜라토닌은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 승인받은 멜라토닌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나요? 네,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수면제다 그러면 벤조다이아제핀과 G계열 약물이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사실은 2주 이상 복용을 하면 우리가 많이 걱정하시는 내성이나 의존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약을 먹다가 끊었을 때 이쯤 되면 불면증이 좋아져야 되는데 약을 먹었다가 끊었을 때 생기는 반동성 불면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오렉신 기량제 등의 다양한 계열의 신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도 이제 도입이 서서히 한 개씩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보험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라 비용 부담이 크고 이것을 처방을 받는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처방을 하는 의료진들도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소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약물보다는 약은 꼭 필요한 사람, 물론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만으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약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단기적 약물 사용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을 복용하기 이전에 인지행동 치료, 수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교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AI 수면 트래커나 백색 소음기 같은 슬립 테크가 많은데요.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분들은 뭔가 내가 수면과 각성의 수면 위생 그리고 일중 주기를 잘 맞추고 지낼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동기부여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움직임, 심박수, 때로는 소리 등으로 수면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깊은 수면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떤 질환이 의심된다면 여전히 수면 다원 감사가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물론 슬립테크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 피드백 도구로 쓰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지만 진단 장비로 쓰시기에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로 고민하시는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수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적인 공통된 이야기는 오늘 밤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해? 라는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기도 하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잘 자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자기 위한 건 결국에 잘 깨어 있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못 잘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깨어 있도록 하루를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